아니, 이거 봤는데 저는 진짜 한 번도 문제만 풀어봤지 저렇게 뭔가를 체험을 한 적은 없었는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내가 이 수학을 좀 왜 하는지 이게 내 삶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전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근데 그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서 일단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다시 피드백을 줄 때 동시에 갈 수가 없어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보통 우리는 수학 교과서에서는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는 방법들이거든요. 순열과 조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열과 조합을 가르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카운팅을 하는 건지 뭔지를 잘 모르게 가르치니까 문제인데, 선생님 수업은 아주 그게 잘 됐고요. 한 가지 그 또 저희 체험 활동 보니까 성공했을 때 그 환호하는 학생들의 모습 보셨죠? 이게 이제 우리 수학 교실에서 그게 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다가 못 풀었어도 좌절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요 기쁨.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줘야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수학에 좀 흥미도 갖고 자신감도 갖고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수학을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준 거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점심시간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자투리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간에 수학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수학이 꼭 텍스트가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수학으로부터 수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그 다빈치 다리 만드는 거 관련해서 되게 약간 그 쇼킹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왜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떤 공식을 배우고 어디에 적용할 거냐와 관련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저 다빈치 다리를 만들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대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2차 그 함수에 대한 적용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면서 이걸 알아야지만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수학이 살아있는 어떤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는 시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선생님 사실 좋긴 좋은데 이게 사실은 수학 내신 수학 수능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풀기. 지금 저렇게 해서는 그 어려운 문제 못 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걸 어떻게 시작하셨는지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난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고등학교 수업 첫 시간부터 수학 시간은 자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시간을 저런 수업하기는 힘들고요. 저의 생각은 일주일 4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학생들이 즐거운 수업을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즘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되어서 학부모님들도 진로 연계한 융합 수학이라든지 교구를 활용하는 재미있는 수학 수업을 해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있는데, 이제 지필평가에서 60% 반영을 해요. 저희 학교는 수행평가 40% 반영을 하는데, 이런 학생들의 모든 활동을 수행평가에 반영을 하고 학생들의 그 수학적 다양한 역량을 생활기록부의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을 해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선생님은 지금 고등학교 수업을 보셨는데 초등학교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수업들이 좀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애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가 과거에 수학자가 된 것처럼 얘기해보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사실 그 선행이 된 애들도 조금 있어요. 학원을 많이 다니거나 독서를 하거나 이미 알고 있던 것 때문에 수학 수업을 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긴 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은 중요하지 않고 너희가 한 명 한 명 모두가 수학자가 돼서 그 옛날에 수학자가 했던 것처럼 답을 찾아보고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때로는 되게 첨예하게 대립도 하고 때로는 힘을 맞대서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초등학교 중에 그 단위를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1제곱센티미터, 세제곱센티미터.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할 때도 마치 다 수학자가 된 것처럼 단위가 통일이 안 됐는데 우리가 이제 통일된 단위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볼까? 모양은 어떻고 그 모양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로 결정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렇게 좀
애들한테 너희는 꼬마 수학자야.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위대한 수학자들도 너희만 할 때 굉장히 그렇게 했을 거야라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가 수학은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에서 수학의 본질을 찾는 과정을 학생들이 하는 거죠. 학생들한테 좀 맡기자고. 실패를 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보통 연구자들이 성공적 실패라는 개념을 쓰는데 새로운 개념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비록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 생각했던 것들은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데 생산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꼬마 수학자를 기르자. 이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뭐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교수학습 방법 이렇게 개발하고 계신데 그래도 역시 또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 또 나름대로의 어떤 뭐 교수학습 개발이라든지 컨텐츠 제공에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지금 있을까요? 지금 수학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이들의 삶과 수학의 알미 일치하지 못한다는 거. 그 결과물이 저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자료 개발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메스 투어라고 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가서 조형물이나 자연 환경을 보면서 수학적인 원리를 같이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개발해서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가져오셔서 쓰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체험 연수를 진행해서 수업이나 그다음에 체험학습 하실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간의 네트워크를 저희가 잘 구축해드려서 선생님들께서 본인이 연구한 그 연구 결과를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교육청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다양한 그 교수학습 방법을 선생님들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윤현철 선생님 와 계시지만은 새로운 방법들 많이 교실 현장에서 적용하고 계시죠. 그렇죠. 새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예. 애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현장에 실천하고 있는지 윤원철 선생님 수업을 화면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꼬마 수학자 만나러 가는군요.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의 수학 시간. 그런데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뭔가를 보고 있는 학생들. VR이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수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수학이요? 역사에 수학을 더한 수업이라는데요. 친구들 파도가 어때요? 1597년 먼저 가상현실로 명량대첩 전투지를 가보고 그 당시 상황을 예측해보는 학생들. 아침에 쓴 난중일기가 있어요. 명량해전. 저기 스마일 마크가 애들 시선이에요. 저기. 동시에 저걸 보고 있는 거예요. 명량해전이 일어났던 울돌목으로 학생들이 VR을 타고 직접 가서 거기에 있는 거센 파도와 조류 속도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서 이순신이 과연 명량해전을 몇 시에 시작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수업. 맞아요. 저 시간대가 있어요. 네. 상선이 홀로 적선 속으로 들어갔다. 역사적인 상황을 재탐색하는 동안 아이들의 호기심도 쑥쑥 자라는데요. 그때 상황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직접 울돌목에서 조류가 어땠는지 한번 평균을 구해서 속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험을 마친 후 이제는 해전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시간별 조류 속도의 평균값을 구해봅니다. 나누기 5를 하면 그에 대한 평균이 나오니까 그렇게 평균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 10노트, 9노트, 8노트, 8노트를 모두 해서 45개만큼 나왔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생들에겐 역사 현장에 가보는 것은 물론 자연스레 수학 공부도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인데요. 오, 재밌다. 이야. 평소에는 수학은 완전 재미없고 뭐 그랬는데 윤혜주 선생님과 다른 도구를 함께 사용해서 해보니까 뭔가 더 재밌어지고 상상력이 풍부해진 것 같아요. 두 번째 수업은 뭘까요? 우리 울릉도의 의사 선생님을 한번 만나볼 텐데 여러분들 다 같이 나와주세요라고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릉도 보건의료센터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실장 여수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웹캠으로 의료 전문가를 만나고 실시간 인터뷰를 하는 수업인데요. 총 83대의 응급의료 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응급헬기가 필요할 만큼 심한 환자가 있나요? 119 구급차랑 다른 점이 있으면 뭐가 더 좋은지 얘기해 주세요. 소방 헬기에 응급 기술들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시공간을 넘어선 수업. 수업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였어요, 그러면? 응급 헬기가 한 대 배치되면 이제 50만 정도 인구가 혜택을 보는데 우리나라 전체. 새로운 응급 헬기가 오면 어디다 배치되면 좋을까? 사회적 이슈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를 수학 공부에 녹였다는 윤현철 선생님. 인구수는 몇만 명. 헬기가 한 대 있을 때 50만 명이 늘어나지. 그다음에 두 대가 있으면 몇만 명이 이용 가능해? 100만 명. 그렇지. 학생들은 헬기 한 대당 이용 가능한 인구수를 직접 계산해보며 대응 관계식을 익혀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굉장히 많은 대응 관계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대응 관계를 보고 식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제 복잡한 사회 문제도 쉽게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수업 시간인데요. 자,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현장 체험학습 어디로 가죠? 네, 경주로 가죠. 현장 체험학습의 관광 명소와 볼거리들을 준비한 선생님. 체험학습 코스를 선정하고 1인당 경비도 한번 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학생들도 모둠별로 모여서 인터넷 지도를 보면서 체험학습 코스를 직접 선정하고 1인당 경비를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야, 근데 있잖아. 어린이를 24하고 성인을 1명 하고 그래서 500원을 빼면 될 것 같아. 직접 계획을 세우면서 어렵게만 느꼈던 혼합 계산식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터득한 학생들. 다양한 방법의 수학 활동을 하는 동안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희가 현장 체험학습을 우리가 코스도 정하고 돈도 직접 계산해보니까 더 의미 있었습니다. 저에게 수학은 예전에는 정말 싫은 과목이었지만 요즘에는 조금 정들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잘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제가 애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건 수학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학문이다. 그리고 수학은 굉장히 유용하다. 잠재돼 있던 창의력, 사고력을 꺼낼 수 있었던 흥미로운 수학 시간. 오늘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도 한층 더 성장했겠죠? 아주 윤현철 선생님 수업 보니까 완전히 교실이 이전하고 다르다는 걸 느끼겠네요. 이게 이제 수학 시간이라는 게 보시면 놀라울 정도인데, 저는 특히 이순신 장군이 나오니까 제가 확, 역사에 수학을 접목시킨다는 게 저는 완전 센세이션이죠. 충격이에요, 충격. 네. 재밌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한국사 선생님도 저 이순신 장군을 해석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사건만 말하지 말고 수학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그러니까요. 설명을 하면 저도 수학 한국사 받고 싶어요. 시간에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단순한 동기유발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상황과 수학적인 해석 이게 맞물려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융합 수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기왕 나온 김에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를까? 학생들이 그 자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수학 시간에 토론을 해보면 수학이라는 거가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드는 인간 활동의 산물이라는 것도 아주 실감할 수 있고 좋지 않을까. 수학사 활용의 폭을 좀 더 넓혀나갔으면 좋겠다. 선생님 수업 보면서 느꼈어요. 저는 윤현철 선생님 수업 보면서 이게 일종의 가상 상황에 내가 주인공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니까 훨씬 더 수업에 대한 참여나 내가 배우는 내용의 중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내가 이순신 장군이다. 그러니까. 딱 생각하고 여러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다양한 그 방법들, 특히 보니까 VR 활용을 하셨는데 이런 방법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장님은 수학은 재밌어야 된다 주의시잖아요. 보시고는 어떠셨어요? 그럼 미래에 우리가 학생들한테 원하는 건 미래의 기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상상력하고 추론입니다. 어차피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첫째 논리적 사고,
그다음 창의력, 그다음 의사소통, 그다음 협업입니다. 근데 선생님 강의를 보면, 저 수업 방법을 보면 먼저 학생들하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협업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교정도 해나가고 친구의 의견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또 친구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뿐만 아니라 자기가 시도를 해보고 실패를 하고 시도를 해보고 트레이닝을 하면서 아 여기에 규칙이 있구나, 여기에 맞구나라고 하는 거야. 스스로 터득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창의성도 생기고 창의력도 생기고. 그래서 아주 교육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저 명량 수업 준비하면서 최태성 선생님 강의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명량을 너무 많이 공부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 시절에 하급 관리직인 도훈도라는 이제 수학을 전공하는 하급 관리직을 두곤 했대요. 아, 그래요? 그 부분 제가 또 몰랐네요. 아, 진짜요? 그렇구나. 근데 저도 굉장히 찾다가 겨우 찾은 건데 제가 애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거는 그 옛날에도 수학은 굉장히 유용했었다. 네. 아니, 사실은 왜냐면 이게 이순신 장군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순신 장군은 절대 근접전을 하지 않아요.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물살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고려하면서 포를 쏘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걸 얘기했을 뿐인데 지금 보니까 수학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네요, 지금. 이야, 대단하네요. 오늘 수학이 결합. 그렇죠. 보니까 새로운 시도들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내용뿐만 아니라 교수 학습 방법도 이전에 저희가 알았던 수학 교육하고는 완전히 다른 변화의 물결이 교실 현장에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인 지원 또 선결될 조건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장 학사님 어떤 제도적 지원들이 필요할까요? 재밌게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학을 여전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맞춤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보다 좀 촘촘한 수학 학습 안전망이 지역이나 학교 내에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한테 수학을 풀어서 결과가 나오는 그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참여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장 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수업을 한 교실이 예. 사실 스마트 교실이라고 네. 저게 예산만 한 1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엄청나군요. 근데 사실 저거는 저희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여러 관리자분들이 엄청난 미래 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이렇게 할 때 좀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뒷받침이 됐을 때 선생님들이 더 신나게 열심히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학과에서도 이런 다양한 교사학습 방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가 확대되고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에 맞게 학생의 수준과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수학을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 수학을 배우는 것이 내가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을 형성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학교나 가정에서의 수학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그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 무엇보다 이 학교 수학에서 가르칠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그 수리과학연구소의 산업수학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수학 내용들은 학문적 수학을 초등화하거나 이제 기술학적으로 변환해서 학생들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약간 그 수리과학이라고 번역하는 매스메티컬 사이언스는 수학이 어디에 활용되는가 그 연구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수학을 단순히 학문적 수학의 구성물이 아니라 수학이 활용되는 그 범주까지도 포함을 해서 가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이 객관식 평가를 빨리 없애야 된다. 예를 들면 객관식 평가의 단점이 틀리면 빵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아는데도 잘못해서 계산 실수로 틀렸어. 저 늘 그랬어요. 그래서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다 아셨어요? 저는 항상 더하기 곱하기가 틀려가지고 너무 억울하죠.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은데 계산을 실수했다. 그럼 5점 만점이면은 답만 틀렸으면 4점 정도 줘야죠. 그렇죠. 이런 좋아요.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제일 문제가 수능이에요. 수능. 맞아요. 수능에 최소한 서술형 평가를 한두 문제라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좀 덜 짜증나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노력한 대가를 보상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수학이 좀 입시를 위해서 우수 학생을 변별하는 도구다라는 생각을 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수학 수업 속에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이 스토리가 있고 맥락이 있게 재구성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수학은 활용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 결정을 내리는 힘을 주는 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계산도 배우겠지만 논리적인 사고를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로 돌아가자.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 보고 학생에게 논리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방법. 이게 논리적 사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대화를 하는데 남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하게 하고 동참을 하게 하고 그러면 그건 좋은 대안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수학을 이제 정답을 맞춰야 하는 공부로 좀 별개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수학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도구 또는 복잡한 세상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도구. 사실 우리 삶이라는 게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 같은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유용한 도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도구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 것인지 이렇게 교육 방법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이제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가지고 학교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했다고 하는 학생도 있지만 어떤 학생은 수학 3년치를 다 배우고 들어왔다고 하는 학생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1학년 교실에서 그 학생들 학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수학 공부를 다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도 수학을 재미있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수학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수학을 배웠는데 너무 힘들었어, 어려웠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학생들이 이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수학을 배워 나가면서 재미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 말씀들 들어보니까 아니 수학이 이런 학문이 왜 탄생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그 수학이 고립된 섬이 된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본질에 들어가서 정말 이 수학이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수학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생각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 이유를 학생들이 수학교육 과정에서 알 수 있도록 해줄 때 수학에 대한 공부가 재미있어지고 자신감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산이다, 연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이라든가 AI, 증강현실 이런 것들 기반이 되는 것들이 다 수학이라고. 그래서 AI 기술이 발전하려면 수학의 활용이 고도화될 수밖에 없어요. 교실에서는 여전히 문제 풀잖아요. 컴퍼스나 자 이런 기본적인 교구에서 태블릿 PC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로봇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도구 안 쓰면 인간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기겠습니까?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저런 수학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놀랍기만 한데